안녕하세요. 장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사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시간에 어떤 과목은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나가고 또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가는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명리학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울면서도 못 떠나는 학문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을 제대로 해야, 이 기초가 탄탄해야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많은 고수들이 음양오행 10간 12지를 갔다가 십성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음양입니다. 그리고 음양만큼 어렵고 힘든 학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양 그까짓 거 크면 양이고 작으면 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인도 아직도 음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양 공부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음양은 우리가 음양오행을 합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게 춘추 전국 시대에 음양가와 오행가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본래 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음양가가 따로 있었고 오행 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둘이 합쳐져서 음양오행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음양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음양가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음양은 말 그대로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학문이 바로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이 쉬운 듯한 책인 듯한데 이게 이 공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은 단순한 신호체계, 양과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신호체계입니다. 이 아주 오래전 과거에 만들었던 이 신호체계가 지금 사용하는 이진법입니다. 이것은 0V, 5V, 즉 신호를 받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작동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사용했던 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이 이진법이 지금에 와서는 최첨단 기술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음양의 성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이죠.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에 서로 상대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음양입니다. 그리고 강한 것을 양이라고들 많이 하죠. 약한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면 음은 부드러운 것, 양은 거친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양이 또 중간에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점점점 커지고 거친 게 강해지면은 음이 양처럼 거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양의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이 쉬운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바로 노자에서 얘기한 동중정, 정중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태극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중국의 태극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까만 바탕에 하얀 점들, 까만 점, 이렇게 동중정, 정중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동 안에 새로운 정의 시작이 있고 정 안에 새로운 동의 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개념에서는 좀 다릅니다. 음양을 태극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상관에 3태극을 만들어 중간 기점을 하나 만들어 온 게 우리의 태극 문화입니다. 중국의 문화는 이수 문화입니다. 두 가지 수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백이민족은 삼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중국 문화는 수의 문화지만 우리의 문화는 산의 문화입니다. 서로 이런 차이점들을 갖고 각각의 태극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뻗어나가는 것에 다시 수축되는 성질이 있고 수축되는 성질 안에 다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반대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음양으로부터 자연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동지가 되면은 추운 것이 극도로 강해지면 이때부터는 양이 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장 추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양이 시작되어서 하지에 이르면 하지에서 가장 더운 시기에 그 시기에 음이 다시 하나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중정, 정중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성향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음량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음량에 대한 기준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강한 것을 양이라 하고 적은 것을 약한 것을 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람과 호랑이는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따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일까요? 아니면은 호랑이가 앞발로 한번 긁으면 사람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양일까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양을 나눌 적에는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호랑이의 음양을 나눌 적에는 힘 혹은 스피드 이런 걸 가지고 음양을 나눈다든지 이런 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과 호랑이를 음양으로 나눠봐라 라고 얘기하면 음양의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록을 적어주는 게 이 음양에 대한 해석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 틀을 갖고 얘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자석입니다. 막대자석,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N극, S극을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만약 얘를 딱 쪼갰다. 쪼개면은 이 상태에서 얘는 N극이다.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생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실험을 해보면은 다시 N과 S로 또 나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N과 S극, 그렇다면 얘는 끊임없이 나눠도 바로 요 N극과 N극은 S극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인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자 구조로 들어가면은 다이폴이라는 곳이 생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자 구조인데 이 분자 구조들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단위까지 나눠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나누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N극과 S극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N극과 S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중간 경계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중동, 동중정,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삼수문화인 삼태극이 발생하는 거죠. 양과 음 사이에 무언가가 하나 더 끼어 있다. 이것이 바로 중간을 매개시켜주는 의미다. 이런 삼태극의 문화. 그리고 이 삼태극의 다른 의미로 말씀드렸던 동중정, 정중동이 또 이 안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은 의미가 서로 표현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량의 분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음은 약하다고 하고 양은 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좀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으로 수축되는 힘, 팽창하는 힘, 기준이 우리가 이루어 나눌 적에 기준이 명확하죠. 강과 약은 힘에 관련된 기준, 물질적, 정신적인 건 우리가 우리 인간사에 생각하는 물질이냐 정신이냐 하는 이런 형 이상이냐 형 이하냐 이런 것들의 형에 대한 문제고 수축과 팽창은 뻗어나감과 들어오는 것에 기준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점으로 나누는 것,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 음양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바로 음양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를 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까 그 자석과 같은 그런 상태가 또 생깁니다.
여기 분명히 한쪽은 그림자가 진다고 하면은 그림자가 진 부분에 한쪽은 밝은 부분이 있고 한쪽은 어두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 경계선은 어디가 바로 빛과 어둠의 경계선이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중동, 동중정, 그리고 삼태극의 중간에 기점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또 한 번 어둠과 빛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가도 이 어둠 속에서 또 밝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준점이 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쪽이 밝은 부분인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안에서 또 어둠과 빛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변화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양에 대한 활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사주에 양적인 것이 강하다고 본다면 이 사람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퍼져나가는 성향,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운을 표출하는 그런 성향,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쓰는 성향, 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주의 음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더 모으고 안으로 수축되고 저장하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 이유는 뭔가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 공부가 끝나야지만이 다음 오행 넘어가고 그 다음 식간 12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활용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향을 파악하고 그 기준을 나누고, 기준을 나눈다면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이와 같이 뭐 팽창, 수축,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팽창이냐 수축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눠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여름에 삼계탕 먹는 이유를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몸에 있는 기운이 밖으로 다 발산됐으니 안은 기운이 비어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닭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갖가지 약재를 넣어서 그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넣는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뜨거운 것을 먹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견 이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음양에 대한 성향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행입니다. 오행은 기본적으로 동양에서 바라보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리고 이 물질 세계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각각 아리스토텔레스도 구분을 하려고 했고 인도에서도 구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 시스템을 5개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목, 화, 금, 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토가 빠졌습니다. 토는 이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돌아가 줄 수 있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중간에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토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행에 목, 화, 토, 금수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 화, 토, 금수의 성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봄에 새싹들이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 기운이죠. 그래서 아지랭이가 또 봄에는 아늘아늘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어오르고 뚫고 나가는 기운입니다. 그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퍼져나가는 기운입니다. 새싹들이 일단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 후로는 가지를 뻗고 또 가지를 뻗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입니다. 이 퍼져나가는 기운이
화에 이르러서 점점 더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폭탄 터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퍼져나가고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여름의 기운인 거죠. 여름의 기운에 퍼져나가고 모든 생명들이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뿌려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로 접어듭니다. 이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나갔던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속성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딱 선을 긋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실제로 목의 토에서 이 역할을 먼저 하는데, 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금에서는 이런 퍼져나갔던 기운들이 다시 안으로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음양가와 오행가가 서로 다른 가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양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화까지가 퍼져나가고 솟아나고 뭔가 관계하려고 하는 기운이고, 금수의 기운은 안으로 들어오고 체계를 잡고 안으로 보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겨울의 계절에 수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응축을 시킵니다. 이 응축을 시켜서 자기 안으로 그것을 보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음에 돌아올 목을 위해서 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새싹이 돋고 가지를 퍼져나가고 이런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없습니다. 토라는 목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중간중간에 역할을 다음 계절로 넘어가 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자의 역할, 삼태극의 역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행의 생과 극을 살펴보면은 목으로부터 시작한 기운이 화에서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토를 만들어냅니다. 토에서는 금을 만들어냅니다. 금에서는 수를 만들어냅니다. 자, 간단한 이치로 얘기를 하면은 나무에서 불꽃이 발생하죠. 나무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은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재를 만들어내죠. 이게 토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이치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에서는 그러니까 땅을 파보면 이 땅에서 막 각종의 암석들이 뭉쳐진 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암석, 원철석에서 철을 뽑아내듯이 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금에는 물방울이 맺힙니다. 온도차에 의해서 공기에 있던 그 물방울들이 수에 의해서 다시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 있어야 화에 생기가 생기고 화가 있어야 토에 생기가 생기며 토에는 금은 토에 의해서 생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는 금에 의해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석간수를 마실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물들이 많은 돌들의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에 나쁜 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석간수를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냥 산의 계곡에 쫄쫄쫄 흘러다니는 물들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간수를 마시는 겁니다. 정화수라고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한 생과 극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화의 기운은 수에게 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목은 금에 의해서 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목을 극합니다. 그리고 수는 토에 의해서 극을 당합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극, 생생으로 흘러가면은 잘 흘러간다. 극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무언가 투쟁과 싸움과
불안한 모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과 극의 관계를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으로 발생하면 또 항상 안 좋은가? 생으로만 흘러가는 건 항상 좋은가?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음양은 항상 뒤집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으로만 되는 것은 항상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극으로 된 것이 마냥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자, 이래서 오행의 활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밑에서부터 뻗어나가고 이 봄의 이 싱싱한 기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꾸 뻗어나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이 많다고 할 수 있고 목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뻗어나가고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금이 많은 경우에 오행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특별히 보수적이고 무언가 차단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갖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 누구에게를 나누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옛날의 오행은 선비들의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 대한 것에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왜? 주역이 그 공부의 최고봉이었기 때문이죠. 주역으로 넘어가려면 이러한 오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의 성향을 보면 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인내심이 아닌 인입니다. 어질인자. 이게 바로 목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뭔가 밝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밝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뭐 권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콩과 이런 이 갖가지 공물을 갖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기본 틀이 갖고 쳐져 있고 예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금은 의입니다. 그리고 수는 지혜입니다. 이게 각각 이런 인의 지신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닙니다. 이 인의 지신이 옛날 오행의 덕목이었던 겁니다. 각각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은 의리가 강하다. 자르고 분별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리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화토금수가 갖고 있는 이 성향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 갖고 있는 이 품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음양과 오행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종류를 알아야 되고 생각을 알아야 되고 분석을 알아야 되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목에는 인의 성향, 사랑의 성향, 그 다음에 남들과 관계하는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또 이 밑에 쫙 써지게 되고 그 써지게 된 게 많게 된다면은 이 사주뿐만 아니라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파악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살짝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목화토금수에 배정된 10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